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맨밀꽃 필무렵 문학과 매체 6차시 수업을 함께할 조욱현입니다. 이 맨밀꽃 필무렵은 소설로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시나리오로 각색되었습니다. 또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또 만들어졌으며 또 여러 영화로도 제작이 된 유명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시나리오와 영화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나리오 맨밀꽃 필무렵과 영화 맨밀꽃 필무렵 또는 소설 맨밀꽃 필무렵 등을 비교하면서 각 매체의 특성, 그 다음에 그 매체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수용자에게는 어떻게 수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맨밀꽃 필무렵 내용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전체 줄거리부터 보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거들까? 잘 생각했네. 공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워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렸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엄이 있겠지. 그 사나운 걸 보면 마음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뭐야.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각당기들 장난이지. 피련 커. 이 몹쓸 자식들. 우리들 장난이 아니요.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늙은두개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이놈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꼭 이런 날 밤이었네.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막내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처녀는 울고 있었는데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했지.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주로 출행락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지. 다음 장 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으나 처녀의 꼴은 꽁 고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애와도 하직하려네.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얘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로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중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 저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정말이에요. 제천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어요.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장수를 시작했죠. 하지만 의부가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18살 때 집을 뛰쳐나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나세론 섬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생원.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사람을 물에 빠치울 땐 나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서나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온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네, 영상 함께 봤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된 메밀꽃 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가 글로 읽었을 때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글로 읽을 때는 그 인물을 우리가 생김새를 상상하고 목소리 또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다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그 인물에 대한 어떤 묘사나 어떤 목소리 그 장면 하나하나 등등 이 시각적 또는 음성적으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다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장면을 이해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줄거리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봉평장이 끝나가는 무렵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남자가 허생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오른쪽에 갓 쓴 사람, 요 사람이 지금 조선달이다. 이들은 장돌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봉평장에서 장이 끝나갈 무렵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애가 동이죠. 동이가 지금 충주댁하고 객주집에서 충주댁과 농탕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 허생원이 화가 나서 뺨을 때리는 장면이죠. 왜 이렇게 뺨을 때렸습니까? 네, 허생원은 외롭게 살아가는 호랍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젊은 동이가 자기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충주댁하고 이렇게 놀아나니까 그 모습이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뺨을 때렸는 그런 장면입니다.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동이는 그 후에 어떻게 했죠? 동이는 와가지고 사실을 알려주죠. 어떤 사실을 알려줬습니까? 즉 허생원의 낙인 백근이가 그 장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와서 이 백근이를 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생은은 동희의 뺨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동희는 허생원에게 와가지고 그 백근이의 일을 알려주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허생원은 동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 가운데 이제 두 사람 허생원과 조선달이 먼저 대화장으로 이제 장돌뱅이니까 다음 장인 대화장으로 가는 그 달밤 이 메밀꽃이 핀 그 달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동희가 따라오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함께 이제 길을 걷게 되고 이 허생은 그 동희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돌뱅이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또 묻게 되고 동희는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자기 어머니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생원이 그 동희의 어머니가 자기가 예전에 그 봉평에서 인연을 맺었던 성서방네 처녀하고 유사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혹시 동희가 자신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개울을 건너다가 이 허생원이 발을 잘못 디디게 되고 동희가 허생원을 업어주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이제 부자 사이에 정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허생원의 얼굴이 좀 더 밝아졌죠. 왜냐하면 동희가 자신의 아들이란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성서방네 처녀, 즉 동희의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웃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이 왼손잡이, 동희도 왼손잡이고 자신도 왼손잡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부자라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행복해하는 모습.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죠? 대화장이 끝나면 제천으로 가겠다. 제천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천에 동희 어머니가 있죠. 그래서 허생원이 동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뒷이야기를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행복한 결말로 이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 이제 전체적으로 줄거리 다시 한번 봤고 제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밀꽃 필 무렵은 이제 시나리오, 우리가 배웠는 건 시나리오였습니다. 즉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으로서의 메밀꽃 필 무렵. 그다음 성격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이다. 달밤에 장돌뱅이들이 길을 떠나는 메밀밭이 흐드러지게 핀 그러한 공간, 그 가운데 부모 자식이 다시 만나는, 상봉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매우 서정적이면서 낭만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배경은 1920년대 어느 여름날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제재는 장돌림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떠돌이 삶의 애환과 육친의 정이다. 떠돌이 삶의 애환과 육친의 정. 그 장돌뱅이의 삶의 애환과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특징은 암시와 여운을 남기는 결말을 취했다. 자, 허생원이 지금 동희에게 네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음은 제천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연상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암시와 여운을 남긴다. 그러한 결말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 아름다운 배경을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달밤 메밀꽃이 피는 그 길을 봉평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 묘사, 아름다운 배경, 그러한 배경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러한 낭만적 분위기는 혈육이 다시 만나는 육친의 정이 나타나는 그러한 주제와 연결되어서 좀 더 주제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제재 구조를 한번 볼까요? 먼저 발단은 허생원이 봉평장에서 동이라는 장돌림이 충주댁과 수작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전개 다음 장터까지 허생원 조선달 동이가 동행하고 허생원은 옛 추억을 이야기한다. 그 성서방래의 추억. 절정하강 동이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라는 말에 놀라 물에 빠진 허생원을 동이가 업고 개울을 건넌다. 이 가운데 그 허생원이 동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단한 허생원은 동이가 자신의 혈육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동이와 함께 제천으로 가기로 한다. 제천으로 떠나겠다라고 이제 결론 지으면서 이제 이 작품이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이 작품 받고 학습활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학습은 다 했습니다. 자, 학습활동 교과서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자, 감상목이 이 작품에서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이들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죠.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건. 동이의 어머니가 동이의 친아버지를 초서방이라고 불렀다는 거. 우리 그 본문 학습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울고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울고 있는 성서방네 처녀에게 이 허생원이 짚을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줬죠. 복조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이 어머니는 그 허생원의 그 모습이 풀을 잘 엮어서 무엇인가를 만든다. 그래서 초서막이다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동이에게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이 결국 동이와 허생원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라는 걸 알려주는 암시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다양하게 동이의 어머니가 봉평이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동이와 동이의 생부가 왼손잡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들의 관계가 동이와 허생원의 관계가 부자관계라는 걸 암시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허생원과 동이는 무슨 관계? 부자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활동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2번입니다. 전달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작품의 창의적 표현감과 심미적 가치를 살펴보자. 갈로 1번. 다음은 이 작품의 원작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일부분이다. 작품을 감상하고 같은 작품을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로 감상했을 때의 차이점을 말해보자. 일단 먼저 인쇄 매체, 이 소설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인데, 우리 그 시나리오 메밀꽃 필 무렵에 나왔던 어떤 장면하고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 내리는 것이다.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성서방네 처녀와 있었던 그 하룻밤의 로맨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자, 지금 허생원이 조선달을 바라보면서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지러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흡옷이 흘리고 있다. 가제는 이제 막이란 뜻이에요. 이제 막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흡옷이 흘리고 있다.
그 장면을 아주 그 서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지금 서술자가, 소설의 서술자가 지금 그 배경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길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는 그 짐승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어떤 직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달의 숨소리가 짐승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시각적 심상인 달을 지금 시각적 심상인 달을 청각적 심상으로 즉 숨소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적인 달을 청각적 심상인 숨소리로 표현했다.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시각의 청각화. 자, 그 다음 사늘이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자, 이 메밀밭에 하얗게 된 그러한 모습을 소금을 뿌린 듯하다라고 또 직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묘사를 했죠.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이 대궁이는 식물의 줄기를 말합니다.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여름, 달밤, 메밀꽃이 하얗게 핀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아주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장면은 우리 그 씬 42, 씬 44 장면하고 우리가 연결되는 장면인데 그 장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씬 42의 장면입니다. 씬 42 아까 그 소설에서 봤던 지금 봉평에서 대화장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시나리오에서는 지금 어때요? 넓은 메밀밭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길, 그 위를 허세원과 백근이 조선달에 지나고 있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귀를 데리고 따라오는 동이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까 소설에서는 그 장면 묘사가 매우 시적이고 서정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그냥 인물들의 어떤 동선, 그 어떤 배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넓은 메밀밭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길이라고만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소설에서는 어땠죠? 소설에서는 길은 지금 산 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쭉 해가지고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하고 달에 푸르게 젖었다.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뭐 등등 아주 그 장면을 서정적인 장면을 시적인 표현으로 은유와 직유를 사용해서 잘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메밀밭을 가로지르는 끝없는 길이라고만 묘사를 했죠.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와 소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시나리오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인물들의 위치, 동선 이런 것들 좀 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설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 인물의 동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장면 묘사, 그들의 어떤 뭐 대화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 인물이 뭐 어떻게 걸어가고 있다, 위치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시나리오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영상으로 실제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큰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는 소설에 없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틸트업. 자, 틸트업이 뭡니까?
자, 틸트업 보면 오른쪽에 카메라를 수직으로 위를 향하여 움직여서 촬영하는 기법. 그러니까 카메라 촬영 기법에 대한 그 지시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이걸 통해서 그 장면이 아주 그 수직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아주 그 메밀밭이 넓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장면을 찍어내기 위해서 영상으로 찍기 위해서 이 카메라 기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만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자체는 주로 어떻습니까? 씬 43까지 쭉 보면 인물 간의 대화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 간의 대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나리오와 달리 소설은 대화가 요 부분이죠.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 격이 있거든. 요 하나의 대화가 아주 한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인물들의 대화,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또 그 사람의 감정이 어땠다, 생각이 어땠다라는 게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거. 그게 큰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설과 시나리오의 차이점, 쉽게 얘기하면 예시 답안 한번 볼까요? 자, 소설, 인쇄 매체와 시나리오, 영상 매체, 시나리오, 영상 매체와의 어떤 차이점,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 즉 소설과 시나리오의 차이점 뭘까? 인쇄 매체는 허승은과 조선달 동이가 걷고 있는 달밤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적으로. 환상적인 풍경을 상상하면서 작품을 읽게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설은 상상하는 맛이 있죠. 머릿속에 그 장면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영상 매체는 그 장면을 문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상상하는 맛은 없겠죠. 소설보다. 왜? 바로 보이니까. 근데 어떻다? 풍경을 직접 보면서 현장감,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상 매체다.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설은 시적인 또 감각적인 묘사, 서술자의 서술로 인한 감각적인 묘사.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다. 하지만 영상 매체는 다 보여주기 때문에 상상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바로 보기 때문에 현장감,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차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학습활동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2번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영상 매체로 바꾸면서 나타난 창의적 표현 방식을 찾아보자. 자, 아까 씬 이거 있었는데 씬 42하고 44 사이에 첫 번째 틸트업이라고 있었어요. 틸트업의 촬영 방식을 활용하여 끝없이 펼쳐진 메밀밭의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틸트업이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리면서 찍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쭉 보이겠죠. 밑에서 찍다가 멀리 찍으면 근경에서 원경으로 쭉 넓어지면서 그 공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펼쳐진 메밀밭의 공간감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 틸트업 방식이.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매체로 바꾸면서 나타난 어떤 표현 방식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자, 동이가 걷고 있는 메밀밭의 장면에서 다른 구도의 메밀밭을 오버랩하여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버랩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교과서 110페이지였죠. 교과서 110페이지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구도의 메밀밭, 오버랩, 서두르며 길을 걷고 있는 허생은과 조선달.
자, 이 오버랩이 요거였습니다.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점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전 장면이 저놈 동이놈 아니야? 하면서 동이가 멜밀밭을 둘러보면 자신의 나귀를 끌고 걸어오고 있다. 그럼 동이를 찍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버랩 되면서 지금 허생원과 조선달이 걷고 있는 장면을 찍으면서 동이를 찍고 있는 장면에서 허생원과 조선달을 찍는 장면으로 점차 바뀌는 거죠. 오버랩. 이 장면이 서로 함께 있으면서 동이를 찍은 장면은 서서히 사라지고 허세은과 조선달을 찍고 있는 지금의 영상이 화면에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이러한 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버랩에서 동이에게서 허세은과 조선달로.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 내레이션을 활용하여 현재 장면에서 가교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였다. 나레이션이 나왔다라는 거. 자, 나레이션은 우리 그 앞에 111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111페이지에 우리 신 44에서 동평마을 입구 가거 낮 떼약볕이 비춘다. 허생은 그날도 어지간히 더웠지. 이게 이제 허생은이 목소리로 전달되는 나레이션. 나레이션이 뭡니까? 장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장외에서 해설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허생은이 자기 얼굴은 나오지 않으면서 그 장면 밖에서 장외에서 해설하는 그러한 해설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로 쭉 넘어가는 거죠. 나레이션을 통해서 현재 장면에서 과거 해상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메밀꽃 필 무렵 소설이 영상 매체로 바꾸면서 나타난 창의적 표현 방법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틸트업, 카메라 촬영 기법이죠. 그 다음 오버랩 기법, 영상의 어떤 편집,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 나타나는 오버랩, 그 다음에 나레이션, 인물의 해설을 통해서 과거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러한 역할 이렇게 세 가지 봤습니다. 자, 실제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온 시나리오와 관련된 그 메밀꽃 필 무렵은 KBS TV문학관에서 방영했던 그 영상인데 그거는 선생님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KBS 자료실 들어가 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예전 TV문학관 KBS에서 했던 거 아주 좀 옛날 건데 1982년 겁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백근이가 되겠죠. 여기 백근이.
자, 이게 길 떠나는 장면이 되겠죠. 허생원과 조선달이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동의의 모습.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 허생원하고 성서박내 처녀가 이제 인연을 맺었던 그 과거 장면입니다. 자, 이 허생원이 동희에게 엎혀가지고 이 강을 건너는 그러한 장면. 자, 요거는 이제 그 메밀밭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렇게 하얀 메밀꽃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메밀밭의 풍경. 우리 그 소설에서 봤던 그 메밀밭 풍경에 대한 묘사, 그 묘사를 들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면서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는 이렇게 다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러한 장면까지 함께 봤습니다. 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 그 유튜브에서 그대로 전체 영상을 다 이렇게 업로드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활동. 자, 감상다지기 3번. 다음은 소설 메밀꽃 필무렵을 만화로 제작한 것이다. 제시된 만화의 뒷부분을 그려보고 만화 매체의 특성을 생각해보자. 자, 우리 그 만화 장면.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훌칠 듯 하였다.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생언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얼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자,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되죠? 요게 씬 77 장면이거든요. 77 장면 우리 거기 가서 한번 보자는 건데, 요거 다음에 나오는 대사가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슈라고 하니까 허생원이 놀라면 봉평? 그럼 아버지는 성씨가 뭔가? 동이 보지도 못했는데 알 수가 있나요? 지푸라기로 뭘 잘 만들었다고 해서 초서방이라고 했던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만화를 그릴 수가 있겠죠. 봉평이라는 것보다 들었죠? 동이가 얘기하니까 이 허생원이 뭐 봉평?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놀라는 장면, 놀라는 표정. 그러면 아버지 성씨는 뭔가? 그러니까 이 동이가 보지도 못했는데 알 수 있나요? 자, 그 상상해서 그 인물의 표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자, 요걸 이제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요 학습활동 부분은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과제 제출해야 되니까 한번 다 직접 한번 그려봅니다. 그려보고 그거 찍어가지고 과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학 작품이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경우를 조사하고 발표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정명의 소설 뿌리 깊은 나무,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드라마로 구현되었다. 그 세종대왕 나오고 한석규가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 역할을 했었던 드라마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청준 소설 서편제, 이 소설 서편제가 영화 서편제로 또 뮤지컬 서편제로 나왔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이제 영화 서편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영상이 무료로 이렇게 업로드 돼 있던데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참 많죠. 소설이 영화로 된 것들. 예를 들면 해리포터 같은 경우. 해리포터도 원래 소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아주 히트를 쳐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도 원래는 소설이었는데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차피 뭐 영화, 드라마도 그 서사적인 흐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서사라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야기는 소설에서 나온다. 그래서 소설이 시나리오에서 실제 영화로 제작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서 우리 문학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감상의 정리 마지막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메밀꽃 필 무렵은 원작 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특히 인물 간 관계에 대한 서사를 구체함으로써 인물의 행동의 이유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또한 주인공 허생은의 순수한 인물됨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함으로써 인물에게 보다 강조점을 두었다. 이제 인물 중심이니까 시나리오가 사실 이제 소설은 배경도 시적으로 묘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서술자가 직접 이렇게 서술해 줄 수도 있고 서술자가 있어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서술자의 서술을 잘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영화는 사실 서술자가 없잖아요. 시나리오도 이 서술자가 없고 즉 영화에도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물의 어떤 그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또는 대사 이런 걸 통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물에게 보다 초점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장돌림의 삶을 통해 떠돌이 삶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다. 메밀꽃이 핀 달밤의 풍경 묘사를 통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제 소설입니다. 소설은 이제 풍경 묘사를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조성했다. 길 위에서 나누는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남녀 간의 만남과 헤어짐, 혈육의 정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의 배경인 메밀꽃이 핀 달밤은 서정적이고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자, 이러한 낭만적 분위기, 이 배경 묘사가 남녀 간의 사랑의 추억을 아름답게 부각하고 또 더불어서 그 동의와 허생은의 혈육의 어떤 상봉이라는 그 인간애라는 주제를 잘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연과 인간의 그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애가 잘 어울려서 드러난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지식 참고. 소설과 시나리오의 차이점, 이 매체의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소설과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술자의 존재 유무에 있다. 중요합니다. 소설은 서술자가 사건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를 기록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에 비해 시나리오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직접 대사와 행동을 통해 관객에게 사건을 전달하게 된다. 즉 소설은 서술자를 통해서
시나리오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된다는 거죠. 또한 소설은 문자를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므로 독자는 소설의 내용을 다양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감상해야 된다. 소설은 상상을 해야 된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즉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영화는 아까 그 영화 우리 몇 장면 본 것처럼 시청각적 방법을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시나리오 속 장면을 보다 감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소설은 상상하는 재미, 시나리오는 생동감, 생생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더 읽어보기. 요거는 뭐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얘기하자면 메밀꽃 필무렵과 영마에 나오는 인물과 메밀꽃 필무렵에 나오는 인물들, 운명에 대한 인물의 인식과 태도를 비교하여 감상해보자 되어 있는데, 영마는 주인공 성기가 이모 계연과의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알고 자신의 운명을 따라 가게 되죠. 고향에도 남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이모인 계연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결국 제3의 길, 떠돌이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고, 뭐 메밀꽃 필무렵에 나온 인물들은 장돌뱅이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하루하루 주어진 그 어떤 장돌뱅이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에 실패하고 또 사랑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배경과의 차이점, 메밀꽃 필무렵과 서울 1964년 겨울과의 어떤 배경의 차이점. 메밀꽃 필무렵은 매우 서정적이고 자연이 녹아있는 배경이었다면 서울 1964년 겨울은 아주 그 매정한 도시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 그래서 메밀꽃 필무렵은 인간의 아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부모 자식 간의 상봉, 그 다음에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다면 서울 1964년 겨울은 그 아주 그 무정한 도시의 배경 묘사가 서로에게 관심 없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다. 즉 배경이 주제를 잘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인간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배경,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도시인의 모습을 그러한 매정한 도시의 풍경 묘사를 통해서 잘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소설 메밀꽃 필무렵 작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소설과 영상 매체의 차이점, 시나리오와 영상 이런 것들 우리가 그 매체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시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